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국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학교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 교육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배웠던 그런 그 시대와는 너무 다른 그런 형태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융합 교육은 핫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업에서도 융합 인재들을 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기기들을 보면 이미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닌 그런 컨텐츠들, 즉 다시 말해서 먼저 진화하고 있는 이 기계들에 먼저 접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학 교육은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흐름상 정말 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 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들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융합이라고 하는, 사실 이 교육에서는 융합이란 말보다는 통섭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섭이라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이과의 지식의 대통합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또 이 초학제 학문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합이라는 이 단어가 굳이 이 교육에 우리가 거의 개념이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젠 학문 간 영역이 없고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성의를 보면 만나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녹여지는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공부하는 그 자체로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녹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그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그렇게 이 융합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융합 교육이 원래는 순서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이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데, 이걸 떠나서 다시 아이들이 생각하는 훈련이 많이 된 뒤에 융합교육을 접해야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융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융합교육을 시킨다고 융합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융합인재라고 하면 그 정의 자체가 다양한 분야를 이해를 하고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학문간 영역을 넘나들며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할 때 학문간 영역을 넘나들며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문간 영역을 넘나들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 재료가 없이 학문간 영역을 넘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지 않고서는 재료를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남아수도 국어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남자는 5수레의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독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 카테고리식 독서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가 뛰는 우리가 헌팅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사냥터가 어디죠? 사냥터가? 밀림이죠, 밀림. 자, 같이 호흡하시면서 들으시죠. 우리 이제 학교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 지목해서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 선생님을 좋아하다가도 질문을 하는 순간 서로 관계가 나빠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망신을 당하니까. 그러나 이젠 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중이라도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버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알면 덤벼야 됩니다. 토론에 참가해서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어떤 끈앞을 하나도 잡고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해야 되는 이유로 내 머릿속에 독서라는 걸 통해서 재료를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토론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요즘 부쩍 강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별 의미 없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렌줄리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처음으로 비인지 능력의 중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인지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럼 인지 능력은 뭘까요? 자,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 없이 늘 공부만 해왔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들에 또 생각하는 방식들에 사고하는 능력, 여러분이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력이나 창의력, 비판적 능력, 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능력을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그걸 습득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 인지 능력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비인지 능력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인지 능력에만 몰입을 해서 해왔는데 요즘 갑자기 이 비인지 능력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열정, 끈기, 집념, 인내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 능력만 뛰어나서는 세상을 잘 살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만 먹으면 노력이 되느냐?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노력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노력하는 능력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오랜 시간 동안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학습 능력이라는 것에 어머니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는 내 아들만큼 정말 열심히 잘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친구 길동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내 아들 개똥이는 공부를 못해서는 못 견디는 부모의 자존심하고 매칭을 시켜놔서 아이들을 여러분의 감정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위험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들 간에 간극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공부해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이는 점점점 간극이 벌어져요. 왜? 내 마음에 노력할 수 있는 근력이 없는데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뭘 주입하겠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인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것보다는 자꾸 엇나가게 되죠. 요즘 엇나가는 최고의 도구가 뭐죠? 게임이죠. 게임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영화? 뭐 그런 거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게임을요, 학교에서 아침 1교시부터 시작해서 8교시까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게임 1, 게임 2, 게임 3에서 쫙
깔아서 한 10년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르긴 해도 6개월만 하면 다 나자빠질 거예요. 그죠? 그게 공부를, 시간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너무 즐겁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첫째 시간은 무슨 아바타, 둘째 시간은 터미네이터 이렇게 짜서 쫙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스스로 풀어주는, 서서히 지혜롭게 풀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헌팅 그라운드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밀림, 우리 아이들의 사냥터가 뭐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새끼를 가둬서 자꾸만 먹이를 넣어주고 있는 거다. 자, 이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맹수나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 갇히는 순간 조건이 있죠. 아이들에게 먹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먹이를 받아먹고 자라는 아이는 헌팅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사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쫙 부셔내고 밖으로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사냥을 하는 맹수, 내 아이들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헌팅 그라운드는 세상에 나가서 해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놓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 놓아야 되느냐? 어릴 때 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깝깝하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거 보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되게 착각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과거의 그 어릴 적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인이 돼서 내가 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아이를 자꾸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도 아니에요. 지극히 현재와 가까운 과거를 상상하면서 아이를 정말 과거에 있었던 자기 행동을 이렇게 붙이려 한단 말이죠. 그러나 미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령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나 보면요. 자석의 이용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석의 이용이라는 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냐 그러면 아이들에게 먼저 자석을 가지고서 장난감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게 해요. 그리고서 이걸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발표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시험을 봤죠. 선생님이 틀에 딱 맞춰진 답안을 쓰도록 시험을 봤어요. 거기에 답안 선생님 구미에 맞게 쓰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죠. 이젠 그렇게 아이들이 측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하는 행동들, 참여하는 토론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이것만 봐도 확연히 달라진 거죠.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이 스토리텔링화된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올해 3, 4학년 교과가 그렇게 바뀌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습관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 한다면 아이들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겠죠. 아이들 스스로가 토론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에 강연을 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처음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지 않으면 다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면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틀릴까? 또 내가 혹시 가만히 있으면 나를 그냥 이 얼굴 예쁜데 잘 볼 텐데 말 잘못하다가 틀리면 무슨 망신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토론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토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는 바뀌어야 돼요. 집에서도 아이들과 계속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비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의 근력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키워나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통제하는 순간 근력은 사라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 미국 디트로이트 슬럼가에서 유치원 3, 4세를 대상으로 실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험을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비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자기 조절 능력, 자율적인 자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비인지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켰고, B라는 집단에서는 인지 능력을 우리 수학이나 언어를 가르치듯 교육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해서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해서 40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그 추적 결과 비인지 능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마약하는, 술 마시는 거, 알코올 중독자, 범죄율들이 현저하게 떨어진 반면 인지 능력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비라고 하는 것 있죠. 이런 것을 많이 타고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험에서 밝혀진 40년 동안 이 추적을 해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해커만이라는 교수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투자를 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유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자,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가고 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가고 의대를 가고 이런 친구들 세상에 나오면 항상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부터 미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한 3번째 순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창의성의 시대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비인지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인지 능력이 발달된 학생은 학습 능력은 저절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비인지 능력이 발달된 학생은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열정, 집념, 끈기, 인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력이 생긴, 노력하는 힘이 생긴 사람이 세상을 잘 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다 비인지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할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부딪혀서 뭔가 허물어뜨리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성이 뛰어난 자, 과거에는 사회성이 뛰어난 것을 별로 이렇게 크게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시험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너무 귀엽고 예쁘죠. 하지만 시험때만 되면 부모들을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합니다. 공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친구들 슈퍼마켓에 가거나 어디 동네에 가까운 가게를 가면 뭐 하나 더 얻어오죠. 얘가 밝고 기분 좋게 사람을 만드니까. 또 그 사회성이 뛰어난 친구들 특징은 앞날 본 개콘 같은 걸 보면 그 다음날 개콘에 사는 것보다 더 재밌게 설명을 해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 사회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미래는 기업 영재라고 해서 아주 각광받는 영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 미래는 창의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면 미래는 아이디어 자체가 곧 머니다 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능력을 여러분들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학습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거는 3번째쯤 되는 이야기다. 미래는 다른 능력들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집념, 끈기 이런 걸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서부터 심어주시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인생은 네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해본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떡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자, 21세기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확산적 사고, 스토리, 상상력, 창의력. 자, 이러한 것들의 재료가 뭐냐 하면 바로 생각 훈련을 하고 독서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돼야만 융합 능력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융합, 여러분들 학창시절엔 들어보지 못했던 인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테고리 독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카테고리 독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구라고 하는 독서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지구라는 테마에. 그러면 그 안에 온난화니 쓰나미니 뭐 지진이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재난이라는 단어에 맞닥뜨렸다고 칩시다. 그럼 재난의 종류가 뭘까? 또 재난과 관련된 독서를 해본다는 것이죠. 갔더니 재난에는 쓰나미도 있고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있더라. 근데 쓰나미가 뭐냐? 또 쓰나미를 또 공부를 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꼭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은 이 독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합니다. 자, 쓰나미가 뭔 줄 알았어요.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면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만일 내가 배를 타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하면 이 배가 쓰나미가 일어나는 방향, 지진의 맨 처음에 진원지가 있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가는 게 안전할까? 아니면 쓰나미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 아니면 제자리에 서 있어야지 안전할까? 등등을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진원지에서 지진파를 감지했을 때 얼마 만에 쓰나미가 밀어닥치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록 독서를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일 내가 지진이 감지됐을 때 살아남으려면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내에 내가 대피를 해야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책을 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독서를 하도록 앞으로는 유도를 해주라. 너무 막연하게 많은 방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지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독서를 해야만 융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관하게 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한 아이들은 융합이라고 하는 것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융합이라는 재료에 익숙해지고 융합이라는 것에 익숙하면 여러분들은 딱 보면 이게 뭐야 하고 사지만 아이들은 바로 친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미래는 팩트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었을까요? 한라산의 높이는, 이런 거 나온 적 있었겠죠? 네. 백두산의 높이가 뭐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팩트는 요즘 인터넷을 탁 치면
쫙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도 못 쳐요. 이제 그냥 다 널려 있습니다. 그 팩트를 아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달달달 막 지식 백과사전이야 그냥.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탁 치면 그냥 쫙 나와서 혹시 뭐 틀리면 틀렸다고 까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팩트들을 모아서 내가 내 스토리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미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문맹자는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맹자는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상력은 미래에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 우뇌가 좀 발달한 친구들을 보면요, 공부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딱 선생님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수업으로 연관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상상을 하는 계기를 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멍하고 해서 그냥 선생님이 와서 쿡 찌르면 깜짝 놀라서 일어서세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로 다 치부가 됐었죠. 근데 미래는 그런 학생들마저도 정말 창의성이 풍부한 아이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로 각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잣대로만 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 해요. 이 확산적 사고는 길포드라는 이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또는 세상에서 또 학문에서 직관적 사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직관적 사고가 이 확산적 사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즘 21세기의 감성이 코드입니다. 감성적인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때 집착력이 있다, 과제 집착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산적 사고입니다. 이 확산적 사고를 길러가야만 아이들이 계속 뿌리에서 타고서 계속 자기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산적 사고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확산적 사고, 또 하나는 넓은 의미의 확산적 사고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확산적 사고는 학문간 영역으로 생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예시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와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전개도를 그려보라. 결코 쉽지만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개도라고 하는 단원을 공부할 때 정육면체 전개도하고 직육면체 전개도를 그리고 정사면체 전개도를 그래서 이게 그러한 전개도라고 말하는 공부보다는 발문을 줌으로써 그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발문, 부피가 같은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직육면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통 생각을 했느냐면 6cm라고 줬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다시 그걸 소인수분해를 하면 세 개의 곱으로만 표현을 해내면 되니까 2 하나 뜯어내고 3 뜯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선생님 이런 거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러나 직관적 사고를 기르는 것을 아이들에게 하려면, 또 확산적 사고를 기르게 하려면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 그럼 대부분 초반의 아이들이 직관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 변 1cm 느리고 한 변 1cm 줄이고 이런 행위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게 같지 않다는 걸 금세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반을 잘라서 옆으로 붙였더니 직육면체가 되더라. 이거를 찾아내는 순간 아이들은 3등분을 해서 붙여도 되더라는 걸 알게 되고 드디어 이제 생각이 확산해 나가는 것이죠. 스님 4등분, 5등분, n등분을 해서 붙여도 될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확산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아이들은 생각들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로 시키면 안 될 일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리는 아이들은 두뇌가 정형화됩니다. 그 문제, 똑똑한 아이들은요, A가 A-2로 바뀐 응용 문제는 같은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A가 B형으로 뭔가 냄새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접근이 안 돼요. 이게 응용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어머니들이 계속 책 문제를 풀리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르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많이 풀리기만 하기 때문에 속달되는 거예요. 속달.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없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 풀어놓은 것들을 다른 곳에 쓸 곳은 없는지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생각이 자라납니다. 이 안에서. 자라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융합, 문제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계속 확산이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넓게 생각하면 과연 이러한 이론들이 과연 어디에 쓰일까? 자, 부피를 생각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세상에 어디에 써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게 다 수학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은 왜 배우죠? 라고 질문하면 왜 배워요? 여러분들은 웃기만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슈퍼마켓 가서 계산하는 데 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학습이 세상에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모르고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1990년 이전에요. 전 세계 선진 유럽부터 시작해서 한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모두 이전에 교육 패러다임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계속 조금씩 내용만 보완됐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어요. 융합이란 말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못 아닙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는 대체 어디다 쓸까를 한번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신 적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 네. 제가 지난번 대구에 우리 이 학부모님들 이곳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예시형으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한번 풀어보면 안 될까요? 해서 제가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 역시 대구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청도 전국에 없습니다. 학부모들 교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융합,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이는 집에 오면 여지없이 문제 5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들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먼저 집에서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훌륭한 것이죠. 우리 여기에 박수를 제가 보냅니다. 자, 대구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신미성, 구조적 안정성, 체족의 공간 활용도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오대식 돔이라는 게 뭐냐? 정20면체를 삼각형을 세분해서 최대한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형 모양에 탁 들러붙게 만드는 돔 구조, 이게 바로 지오대식 돔입니다. 같은 부피를 가지는 입체 도형 중에 건널비가 가장 작습니다. 건널비가 작으니까 운영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물을 구에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심미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말하는 게 피라미드나 삼각형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건축 재료비를 줄 수 있다. 원래 돔 구조는요, 이렇게 구 모양으로 짓기 때문에 기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둥 하나만 세우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재료비를 예상할 때 쓰거나 용적을 예상할 때 사용을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렇게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세상 곳곳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니까 뭐가 가능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상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여러분 아바타 영화 저 보고서 3번이나 봤는데요. 전 감동을 3번 다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아바타 영화가 나왔는데 요즘 아바타를 이용한 강의가 등장했어요. 카메라만 들이대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상상을 실현하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20여 년 동안 이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요, 여러분이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이 뭐냐면 시간에 따른 성취율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도 성과가 쫙 올라가는 많이 풀기 학습. 많이 풀어대면 여러분의 만족도가 극대화됩니다. 얘가 성적이 쫙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쪽을 치닫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정작 중요한 목표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정형화된 이 아이는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래 이 그래프는 저 오른쪽 그래프가 아니면 길게 늘어뜨려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학습은 처음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꿈틀거립니다. 대략 한 1년 정도만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시키면 애가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야생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양으로 훈련을 시키지 마시고 하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다른 걸 해법을 찾아보고 하는 아이로 키워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요, 처음 계단이 저렇게 높다는 거예요. 사고하는 훈련하는 계단이 저렇게 높습니다. 저 계단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국가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나오랬죠. 그냥 데려다가 그냥 교육을 시켜서 동아줄을 내려줘가지고 올려주면 다음 계단이 첫 계단하고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올라가 본 아이래야만 그 다음 계단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계단이 높은 관계로 여러분은 그 아이가 첫 계단을 극복하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시라. 어떤 도움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거를 못해도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그랬죠. 네 인생은 네 것. 네 스스로 극복하는 걸 모든 걸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자율 조절 능력이 있어야만
자율의지가 생기고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뛰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서 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 계속 끝까지 관여를 해줘야만 갈 수 있는 아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 사회성을 언급했는데 사회성에는 접착성, 내구성, 항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탁 보면 탁 들러붙어서 그 아이와 금세 친해질 수 있는 능력, 접착성입니다.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중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걸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내구성입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항구성입니다. 이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의 하나가 제가 요즘 추가시켰습니다. 눈치도 사회성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사가 화가 이렇게 났어. 근데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따지고 덤벼들어. 상사가 이뻐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눈치도 사회성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자, 20세기와 21세기 차이가 있습니다. 20세기는 권위, 규범, 제도에 갇혀서 절대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자유, 참여, 내가 주인공입니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젠 달라진 세대죠. 여러분 때, 여러분이 공부하던 때도 사실은 엄밀하게 내가 주인공인 시대였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육의 제도가 그렇게 맞는 것이죠. 21세기는 융복합의 소프트 파워 시대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인벤터가 발명을 해냅니다. 전구. 우리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무려 570번의 실패 끝에 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570번을 실행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끈기, 또 집념, 이런 거 지금 뭘까요? 비인지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런 끈기에 의해서 개발한 이것이 디벨로퍼에 의해서 형광 물질을 주입해서 전기가 더 들어가면서 밝은 전구가 나옵니다. 이노베이터, 혁신가에 의해서 LED 조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용은 엄청나게 적게 들면서 밝기는 훨씬 밝은 조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크리에이터, 창조자에 의해서 저거를 예술로 승화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빛을 이용한 예술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크리에이터가 하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축음기. 에디슨이 맨 처음에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좀 돈 좀 있으면 집에 과거에 두었던 전축, 잉켈 무슨 뭐 그런 전축 아시죠? 그 전축을 디벨로퍼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집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을까 해서 여러분 과거에 저 소니 뭐 우리 또 삼성에서 만든 이런 건 아시죠? CD 플레이어. 이 CD 플레이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들으면서 그 너무 부럽잖아요, 과거에. 그죠? 여러분들은 잘 살았나 봐요. 다 들고 다니죠.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건 18곡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18곡 듣고 또 바꿔 끼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크리에이터가 뭐 그럴 건 뭐 있어. 10,000곡쯤 담아서 폴더로 카테고리 만들어서 촥촥촥 해서 내가 찾는 것만 탁 찍으면 촥 노래가 나오는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그런 발명을 해낸 것이죠. MP3 플레이어, 뭐 아이팟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 왼쪽 인벤터가 발명한 맨 처음 모토로라에서 만든 핸드폰 망침 도끼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이거 맞으면 죽죠. 근데 그 뒤에 디벨로퍼가 이제 플립형, 폴더형.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전화만 할 수 있는 게 순기능이었어요. 메인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 디벨로퍼가 뭘 한 거예요? 모양만 바꾼 게 아니고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가 기능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사라졌어요. 네 번째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 순기능이 뭐죠? 아, 카톡 보내시는 거예요? 네. 자, 스마트폰은 카톡 기능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카톡 기능이나 문자를 보내는 거나 통신은 부가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언가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의 기능인데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역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는 없었던 SNS를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기는 걸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만족스러워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네. 이거 빨리 여러분이 적응하시고 그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진화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역시 문맹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 게 이 기간이 점점 단축이 돼서 미래는 디벨로퍼도 빠지고요. 인벤터는 이퀄 크리에이터인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점 건너뛰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융합이 이리도 빨리 다가올까? 융합이란 말이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융합이란 말이 나왔어요. ICT 때문입니다. 통신과 IT 결합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엄청난 속도로 이게 융합이 되면서 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융합을 안 할 수 없는, 융합의 컨텐츠를 교육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우리 아이의 영재상은, 인재상은 대체 뭘까? 자, 다빈치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요? 네. 그 다음에 얀센, 키네트가테 대가라고 합니다. 파인만, 물리학자입니다. 자, 우리 아이는 미래는 다빈치 같은 아이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얀센은 아트만, 그 다음에 파인만은 과학만, 하지만 다빈치는 전 인문 사회과학 할 것 없이 과학까지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더 살펴볼까요? 뭐가 날아갔네요. 자, 다빈치는 우리가 시대 초월형 구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빈치가 그 시대에 자기가 상상했던 거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후세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시대 초월형 구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두루두루 모르는 지식이 없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 하면 1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300권 이상의 독서를 하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전 영역을 거쳐서 그 정도의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21세기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시대 선도형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다빈치도 사생아입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성공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다빈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염이 이렇게 길고 머리가 덥수룩 하고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점쟁이 정도로 치부를 하는 아마 그런 정도 됐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학교도 고졸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대졸 아니에요. 대학 중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궁기 발명하고 전구 발명했던 에디슨은 초등학교 3학년 퇴학입니다. 퇴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스펙을 따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성공 못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좋은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환경에서 다들 이 세상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델이죠. 우리 아이들이 꿈꿔야 될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좋은 거, 독서를 시켜라. 카테고리에서 독서를 하자,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발문을 많이 생활화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이 문제에서 혹시 뭐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내 보이지 않는 변수를 찾아내지는 못했나? 이 문제를 달리 풀 방법은 없을까? 혹시 내가 이 풀어놓은 이 솔루션을 다른 곳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상상하면서 늘 자기를 훈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일요일 날 문제 100문제씩 풀리는 곳으로 데려가지 마시고 아이를 엑스포, 기업 엑스포 또는
뮤지컬, 훌륭한 영화, 연극 이런 것도 보여주세요. 봐야 내 재료가 되고 그 재료가 있어야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오직 문제만 보게 되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셔야만 됩니다. 자,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녀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머니들 심한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너무 미운 나머지 호랑이나 물어갈 놈 또는 너는 나중에 아주 그냥 잘못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내 아들 이리 와. 너는 반드시 다음에 저기 다빈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붕해서 그렇게 사람이 된다는 효과가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로젠탈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하나입니다. 반기문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살짝 보이는 저 양반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고등학교 때 누구를 만났나요? 존 F 케네디를 만났습니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여기에 촌스럽게 서 있는 이 주황색 티를 입은 이 친구 하버드대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 어머니 보이시죠? 네가 데리고 와서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책상 앞에 놓고서 나는 하버드대를 가야지 하고서 계속 그 신념을 갖고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시골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은 덜 나왔는데 마지막 에세이에 자기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나는 이 사진 한 장을 놓고서 평생을 난 계속 여기만 상상하면서 공부를 해왔다. 사진 한 장을 처음 뵀는데 입학사정관이 이런 학생이라면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교 저기 차 끌고 가서 너 서울대는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뭔가 동기유발이 되겠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소개하고 끝낼까 합니다. 노노옹야편을 보면요, 아는 이는 좋아하는 사람 같지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고,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천재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저 이충국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공통어가 뭡니까? 즐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즐길 수 있고 또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가 미래에 살아남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